여러분은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이제 곧 마흔이 되는 남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저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나약한 마음을 강인하게 고쳐먹을 수 있도록 곁에서 늘 이끌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에는 커다란 벚꽃나무가 마치 새하얀 눈송이 같은 꽃잎을 사르르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봄이라는 계절을 참 좋아하지만 그렇게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할 것처럼 예쁘게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고 있으면 지독한 외로움이 가슴께를 콕콕 찔러댔어요. 제 나이 23, 이제 막 군대를 다녀온 티를 벗어내고 제법 길어진 머리카락과 시대의 흐름을 읽은 패션을 마음껏 뽐내고 싶던 계절. 그해 봄은 제게 그런 계절이었기에 아무 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벚꽃잎을 유난히 미워했었습니다. 저마다 연애를 하고 대학로를 걷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연애를 해보고 싶다 하는 피 끓는 청춘이었지만 의외로 그 나이 먹도록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을 정도로 운명의 여인을 만나지 못했던 저였거든요. 모태솔로.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 놀림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친한 형의 과 후배를 소개받고 친구의 여자친구의 친구를 소개받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단체로 미팅까지 해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 저의 짝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제가 그들 중 아무와도 연애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더러 제 주제에 눈이 너무 높다고 타박했지만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빼어난 외모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제 주제를 아니까 말이에요. 그저 눈을 마주치자마자 3초 안에 느껴지는 운명의 사랑 같은 것을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반드시 그런 사랑이 찾아와 줄 거라고,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이 찾아와 줄 거라고 말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환상이 지나치다고 혀를 차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랑이 있다며 조바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조바심을 갖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지만 말이에요. 연애보다는 학업에 집중할 때이지 않느냐는 부모님의 말씀에 틀린 것이 없기도 했고 외로운 봄이라는 계절도 눈 깜짝하면 지나가 버리니 외로움에 아무나 만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하며 뜨거운 여름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건 정말 아무도 모를 일이더군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공부나 하겠다고 마음먹은 제게 그토록 기다리던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대충 안경을 쓰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주말 아침, 독서실에 갔다가 편의점에서 점심으로 뭘 먹을지 같은 시답지 않은 고민을 하며 서 있는 제 앞으로 여전히 아름다운 벚꽃잎이 사르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벚꽃잎을 멍하니 구경하며 서 있는 그때 어디선가 시원하면서도 향긋한 꽃향기가 풍겨져 왔어요. 벚꽃에 이런 향이 있었나?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눈앞에 보이는 풍경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버스 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머리에 흰색 수건이 둘둘 감아져 있는데도 앞만 보며 뛰어가더라고요. 머리를 감고 나서 급한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한 방에 그 여자를 알아보았어요. 저 여자한테서 나는 향기구나. 세상에,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향기도 아니고 제법 떨어진 거리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아버린 저라니.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에 수건이 둘둘 말려져 있는 것도 모르는 채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는 그 여자에게 그렇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그녀의 모습이 머리 위로 그림같이 떨어지는 벚꽃잎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거든요. 누가 사랑에 빠지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던가요? 그때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는커녕 뛰기를 포기한 것처럼 멈추어 있었습니다. 헉하고 숨이 막히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귓가에 음악이 연주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도서관을 가기로 했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연락처라도 물어볼 심산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느 편의점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저는 편의점 유리에 비친 저의 몰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몰골로 다가가 말을 건다면 누구라도 거부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서며 바라본 편의점 안에서는 머리에 감고 온 수건을 가리키며 황당해하는 다른 알바생과 유니폼 조끼를 입다 수건 이야기에 깜짝 놀라는 그 여자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 후로 저는 그 편의점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그 여자의 모습은 다시 만나볼 수가 없더군요.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신뢰를 무릅쓰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여자의 근무 시간을 물었습니다. 수건 두르네요? 대박. 왜요? 걔 제 친구인데? 여기서 일하는 애 아니에요. 그날 잠깐 대타로 와준 것뿐이에요. 걔 보고 싶으시면 저 앞 서점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시작했거든요. 행운을 빌게요. 다행히도 편의점 알바생은 그 여자가 자신의 친구라며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행운을 빈다는 그 말이 자신감 없던 제게 큰 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서점에서 저는 대차게 거부당하고 말았답니다. 저도 참 대책이 없는 사내였어요. 다짜고짜 다가가서 첫눈에 반해서 그러는데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다니.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그런 식이면 누구나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매주마다 그 서점에 들러 읽지도 않는 책을 종류별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한 권씩 한 권씩.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제게 먼저 아는 척을 해왔어요. 책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도 꼭 갖고 싶은 거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게 좋지 않아요? 매번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구매해서 보면 돈도 많이 들고. 그냥 매번 돈 주고 책 사서 읽는 게 돈 아깝지 않느냐는 말이었는데 제 심장은 마구 불타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에 손을 올려본다면 필시 아 뜨거 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용기를 내어 그럼 시간 될 때 도서관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럼 오늘 시간 어때요? 하고 수줍게 말했고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그 여자에게 반하고 말았죠. 그때 이미 저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상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직접 경험하면서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종종 도서관에 함께 가며 가까워져 갔답니다. 나이도 동갑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마침내 고백을 했을 때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나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애할 생각이 없어. 저와 연애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돌려 말했다고 생각한 저는 시련의 아픔을 제대로 맛보며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러 학교 앞에서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그녀의 말을 단단히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코끝을 붉게 물들이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발길을 뚝 끊을 수가 있어?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요. 어떻게 그녀에게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네가 내 고백을 거절하지 않았느냐고. 저도 괜히 억울함에 북받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작하자는 말이었지. 넌 그게 거절로 들렸니? 그녀의 카리스마 있는 그 한마디로 인해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녀는 더 지혜롭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놓쳐버렸다면 평생 후회할 뻔한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욱더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마침내 그녀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가끔 짜증도 나고 답답했을 텐데도 조바심 내지 않고 자신을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26. 저도 졸업 후 회사에 취업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서 저희는 냅다 결혼 약속부터 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청혼을 해버렸어요. 부모님께도 미리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한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됐어요. 가까운 국내부터 그리 멀지 않은 해외까지.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닌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평소 여행에 대한 로망이 컸던 제가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소소하고 특별한 추억들이 저희의 사랑을 더 키워갈 때쯤 저희는 마침내 결혼이라는 인생의 또 다른 문을 함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꼼꼼한 성격이었으며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도 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더욱더 아내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불필요한 술 약속을 나가지 않게 되고 아내에게 받은 용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 관리를 했었는데 아내는 저보다 더 착실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한 푼 한 푼 착실한 아내 덕분에 저는 입사 7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준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단기간 안에 그 큰 돈을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도 있었지만 그래도 혼자였더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에 다니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던 사람은 아내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 형이었는데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더 친구 같았던 아주 친한 형이었어요. 그냥 별다른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형도 제게 그런 존재였어요. 저도 그 형에게 그런 존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분명 그런 존재였어요. 그 형과 저의 아내, 그렇게 두 사람만 있으면 세상 몇백 명의 인맥도 부럽지 않았거든요. 저의 인복은 그 두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아내 다음으로 그 형을 좋아했었습니다. 그 형은 대학 동아리 때부터 친하게 지낸 형으로 졸업 이후 각자 바쁘게 사느라 뜸했다가 1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었어요. 서로 각자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근황은 알고 있었지만 1년 만에 다시 만나 얼굴을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과도 몇 번 얼굴을 뵐 정도로 그렇게 친하던 사이였으니 1년 만에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편안하고 좋던지 그 형과 그렇게 친해진 것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 후 다시 한 번의 한 해가 흘러가는 동안에도 저희는 중마고우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그 형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유머 감각이 좋고 언변에 능해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었거든요. 형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아무에게도 말 못한 고민들을 쉽게 털어놓기도 했었고요. 그럼 그 형은 지겨울 법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귀를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외동아들로 자란 제게 그 형은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따로 형에게 표현을 해본 적 없었어도 속마음은 그랬었습니다. 정말 아끼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도 아내에게 가장 먼저 형을 소개했었습니다. 평소 워낙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터라 아내도 형을 좋게 생각했었어요. 아내는 처음 제게 형을 소개받기 전 그렇게 말했었어요. 종민 씨가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 아내의 기대처럼 처음 만남부터 형은 아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워낙에 몸에 매너가 배어있던 사람이기도 했고 저와 유머 코드가 맞았던 아내 역시 형이 하는 말들을 듣는 족족 재미있어 했거든요. 아내는 제게 왜 그렇게 둘이 잘 맞고 절친한지 알 것 같다며 신기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날이 많아졌고 더 이상 함께 만나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가장 아끼는 형과 그리고 제가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결혼식을 올릴 때에는 그 형이 직접 나서서 결혼식 사회까지 봐주기도 했었답니다. 제게는 이미 절친한 친구였던 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에게도 편안한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형을 아내도 좋아해주니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자주 보고 가깝게 지내던 형이 갑자기 연락을 뚝 끊고
모습을 감춘 것은 7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바쁜가 보다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문자를 남기고 부재중 전화를 남겨도 회신이 오지 않으니 점차 불안해져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하고 말이에요. 집으로 찾아가 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쯤엔 아내도 함께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연락 두절이 된 지 한 달 하고도 보름이 넘어서야 형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형의 표정은 예전과는 달리 어둡고 칙칙했죠. 꼭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 같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형, 혹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형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며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는 제게 회사 실적이 안 좋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늘 실적이 우수했던 형이라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형에게 몇 번이나 좋은 상품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었지만 형은 그럴 때마다 늘 거절했었고요. 투자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다고 선을 딱 그었던 형이었는데, 그런데 형이 그날 만나서 신세 한탄을 하며 제게 부탁을 해오는 것입니다. 요즘 실적이 없어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자기를 믿고 제 소유의 증권 계좌를 운용해 줄 테니 맡겨보면 어떻겠냐는 말이었어요. 너 사업하면서도 분명히 더 큰 돈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자기만 믿어보라고 말입니다. 형의 말대로 마침 사업 시작을 앞두고 큰 돈이 필요했던 참이었어요. 시작할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모아둔 돈으로도 충분히 출발할 수 있었지만 투자금으로 돈을 불리면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던 형이었고 형을 믿기 때문에 결국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꾸준히 모아두었던 4억이라는 돈을 형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형이 또다시 연락이 닿질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또다시 힘든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되었고, 이전처럼 기다리면 연락이 올 줄만 알았는데 2달, 석 달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형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4억이나 맡겨두고 그 뒷상황을 전해 듣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겨버리니 불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내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형이 다닌다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 종훈 씨요? 그분 그만둔 지 몇 달 됐는데요?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니 4~5달 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린 저를 그 직원이 몇 차례나 흔들어댔지만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형이 말하던 투자는? 우리 돈은? 형은 석 달 전 그날 분명 그 회사의 이름이 적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이나 김종훈 씨가 그만둔 것이 맞느냐,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 아니냐고 본의 아니게 그 직원을 추궁하고 난 후에야 형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뚜루루 하는 통화 연결음이 차갑고 날카롭게만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형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집 앞엔 받지 않은 우편물들만 잔뜩 쌓여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대답이 없기에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미 저는 반쯤 미쳐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더 그랬습니다. 하도 문을 두드려대니 옆집 이웃이 나와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을 봤냐고 물었더니 몇 달 전쯤에 이삿짐을 빼는 걸 봤다고 말을 하더군요. 터덜터덜 형이 살던 아파트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몇 번이나 바닥에 주저앉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일어나 걷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 걸으면서 그게 지금 제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서서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말이에요. 다 풀려버린 다리로 어렵게 걷고 걸어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서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았던 돈이기도 했지만 결혼 후에 아내와 함께 모은 돈이기도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미 저의 망가진 몰골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내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으려 했지만 제 풀린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 신발장에 그대로 쿵 하고 넘어져 버렸고 아내는 후다닥 저를 일으켜 앉혔어요. 두 눈에는 이미 걱정이 가득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있는 듯 파르르 떨리는 아내의 얼굴을 차마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가 없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제대로 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엉엉 우는 저를 끌어안고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아내의 품에 안겨 오는데도 어쩐지 자꾸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자그마치 4억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 결혼하고서는 아내에게 받은 용돈조차 쓰지 않고 아껴가며 모았던 돈. 대박나면 실컷 여행 다니자며 그 좋아하던 여행조차 가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왔던 돈. 저도 저였지만 아내도 아끼며 모으느라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친한 형만 믿고 덥석 맡겼다가 몽땅 잃고 말았으니 아내에게 무슨 면목이 있어 사실대로 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아내가 제 어깨를 붙들고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쳐 왔습니다. 난 다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말해봐, 여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쩐지 마주하고 있는 아내의 두 눈동자는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소리 없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 눈동자에 대고 죄책감과 배신감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형이 돈을 맡은 후로 연락이 안 되었던 것은 물론 회사에 찾아가도 집을 찾아가도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심지어 회사로 찾아갔을 땐 형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말을 했더니 괜찮다고 말하던 아내의 얼굴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콸콸 흐르는 것 같았고 뺨이며 입술이 사정없이 떨렸어요. 그러게 왜 그 큰 돈을 무턱대고 맡겼느냐고,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을 때 왜 미리 찾아보지 않았느냐고 원망을 들을 줄 알았는데 한참 그렇게 파르르 떨며 울던 아내가 제게 건넨 첫마디는 저를 또다시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왜 혼자 감당하고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저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내는 그 형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저를 믿고 흔쾌히 그러자고 했던 것일 텐데 화 한 번 내지를 않고 힘들었을 제 걱정부터 하는 아내의 넓은 마음이 저 자신을 더 원망하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믿었던 형에 대한 미칠 듯한 배신감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는 동안 아내는 그 형을 찾아내 소송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우울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제게 억지로 밥을 챙겨 먹이고 아내는 혼자서 경찰서로 법정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긴 싸움 동안 아내는 혼자였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제 마음속엔 언제나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고 당장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밤에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과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못난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은 저를 더 우울 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그 형이 구속되고 4억을 몽땅 도박을 하는 것에 탕진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땐 제 발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였어요. 치료를 받고 아내를 놓아줘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 옆에 있으면 아내까지 불행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형은 과연 처음부터 저를 아끼는 동생이 아닌 그저 돈 나올 구멍으로만 봤던 게 맞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형이기에 배신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준비했던 사업도 몽땅 무산되었고 그로 인해 심지어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웃어 보이려 애를 썼지만 저는 그녀를 얼른 제 곁에서 떠나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손 위에 현금 500만 원을 쥐어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이거 내가 통장 탈탈 털어서 꺼내온 돈인데 당신 이 돈으로 어디로든 여행 좀 다녀와.
거기 가서 머리 좀 식히고 배신감도 미안함도 좀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와. 그런 다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배낭여행 가고 싶어 했잖아. 다녀오면 분명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친 사고였어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덥석 사람만 믿어버린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원망을 하기는커녕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이 상황의 여행이라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남긴 돈인데 고작 저 조차고 여행 따위에 쓸 수 없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제 약봉투를 꺼내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못 참겠다는 듯 울먹이며 약간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당신 이렇게 다 포기할 거야? 내가 힘들 때 당신이 끌어주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끌어주기로 우리 그렇게 약속했잖아. 우린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잖아. 응? 당신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당신한텐 지금 그런 시간이 필요해. 다녀오면 분명 좋아질 거야. 우리 아직 시간 많아, 여보.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다녀와. 당신이 그래야 나도 조금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무어라 반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렇게 화가 나서 말하면서도 제가 상처받지 않을 말들로만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숨긴다고 숨긴 약봉지를 이렇게 허무하게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난 제 속마음은 아내가 저를 들여다봐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아내는 저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한심하고 바보 같지만 결국 저는 아내가 떠밀어주는 대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책임한 남편이라 욕해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한심한 인간이었으니 말입니다. 그걸 다 이해해주고 안아주었던 아내가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핸드폰과 약간의 돈, 그리고 배낭 하나를 메고 혼자 어색하게 떠난 여행. 어디서 무얼 하겠다는 계획 하나 없이 무작정 유럽으로 떠난 그 여행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지쳐있는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저. 그런데 아내의 손에 떠밀려 여행을 오게 됐으니 그마저도 해줄 수 없어 여행을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 우울증이 아내에게 더 큰 짐만 되었던 것 같아 미안했고, 여행 내내 그 미안함 때문에 온전히 여행을 즐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행을 떠나오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원래도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긴 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아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서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유럽에 도착한 첫날,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돈 없었던 셈 치고 다시 모으면 되지.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행복했나? 우리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지. 그 말에 핸드폰을 얼굴에서 떼어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 말이 다 맞았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희는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던 것인데 바보같이 몰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형에 대한 배신감으로 혼자만 우울해도 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힘들고 극복해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이 저희였는데 말이에요. 그걸 저보다 먼저 알고 제 생각을 해서 있는 돈을 다 털어 제 등을 떠밀어준 아내에게 무엇이라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울증에 빠졌다는 이유로 아내를 혼자 두고 여행을 떠나온 제가 여행 하루차 만에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추억이 있는 곳, 꿈꾸던 곳에 와 있지만 더 이상 혼자의 여행이 즐겁지 않을 것이라는 걸 왜 저는 정말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아내가 떠밀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도망치듯 떠나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루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 자꾸만 눈물이 났지요. 정말 이 여행이 이대로 혼자만의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여행지 곳곳을 비디오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오지 못한 아내에게 염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여행지의 분위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행지에 대한 설명과 지금 나의 상황과 솔직한 기분, 진솔하게 비디오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전 여행을 하는 내내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디오를 잔뜩 찍고 또 찍었습니다. 최대한 실제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기도록 잘하지 못하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유럽의 곳곳을 정성껏 담았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하던 곳, 아내가 유난히 좋아하던 분위기의 풍경들을 말이에요. 중간중간 아내가 그리운 마음을 담아 제 목소리나 얼굴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보고 기뻐할 아내를 떠올리며 조금씩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리운 마음을 가득 담은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내뱉었던 첫 마디는 이러했어요. 기분이 좀 어때? 가란다고 정말 혼자 떠나버린 제가 미웠을지도, 다 망쳐놓고 혼자 우울에 빠진 제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아내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직 남편인 저의 기분만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 품 안 가득 끌어안았어요. 왜 이러냐며 크크 웃는 아내에게 여행 내내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위해 살게. 당신이 내 옆에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처참하게 망가졌을 거야. 당신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저의 말을 듣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점점 멎어들었고 조금 있다 그 소리는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훌쩍이면서 자기도 정말 힘들었지만 혹여 제가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두렵고 무서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행을 보내면서도 좋아질 거라는 확신과는 다르게 행여 독이 될까 걱정했었다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보내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역시 자기가 사랑했던 최종민은 틀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아니 저는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미안하고 고마운 만큼 평생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 남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다 풀지도 않은 채 아내에게 핸드폰에 담아온 유럽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예쁜 풍경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간간히 제 목소리나 얼굴이 등장할 때마다 진짜 재미있다며 박수를 치고 좋아했죠.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어설프더라도 정성껏 촬영해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꼭 함께 가자는 저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가게 될 때까지 이 영상은 우리가 따로 기록해두자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인즉슨 저희만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저의 첫 배낭 여행을 기록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남한테 보여주기엔 영상이 너무 멋이 없고 창피하다고 아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우리 채널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냥 우리만의 유튜브 채널인 걸로 하자고 고집을 피우는 아내가 너무 귀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의 뜻대로 편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사이좋게 각자의 아이디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누른 뒤 저희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귀엽게 찍혀있는 숫자 2를 보며 그 순간만큼은 저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을 싹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찍어온 영상들을 모조리 다 올리고 말겠다는 아내의 의지 속에 밤 늦게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웃고 또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잔뜩 뒤덮고 있던 못난 우울을 털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새 출발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것이긴 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빚도 갚아야 했고 돈도 다시 모아야 했으니 마냥 놀면서 일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일을 했어요. 아내는 저보다 더 열심히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칼같고 복지가 좋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아내는 퇴근 이후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저녁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라고 말해봤지만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심심해서 하는 거라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그런 아내를 보면 제가 초라한 인간이라 아내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늘 웃으며 활기찬 아내를 보면서 힘이 났고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힘들어도 당분간은 바보처럼 돈을 모아보자고 했어요. 투기가 아닌 노동으로 돈을 벌어 빚을 갚아가며 적지만 조금씩 적금을 들고 힘든 날이 있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늘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랑 함께하니 즐겁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집안의 막내딸로 곱게 자랐던 아내를 힘든 생활 전선에 내몰았던 못난 저를 아내는 여전히 끔찍히 사랑해 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 처음처럼 용돈 한 푼 쓰지 않고 저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노는 것도 다 참아야 하는 시간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희에겐 더 희망의 빛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던 저희의 애정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살면 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며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면 가족 간의 정도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취업을 희망하던 회사에 공채에 합격을 했고, 그 덕분에 아내도 힘든 저녁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모처럼의 저녁 시간을 함께 가지던 저희는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려다 보고 싶은 영화가 마땅히 없어 포기하고 전에 올려둔 여행 영상을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우연히 접속해본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촬영하고 아내가 업로드한 영상들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구독자는 이미 1만 명을 훌쩍 넘어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화면을 다시 보고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우리 채널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니 우리끼리의 추억을 기록하자던 아내의 말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올려둔 영상엔 다음 영상은 언제 업로드 해줄 것이냐는 몇몇 분들의 질문까지 댓글로 남겨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상당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몹시 황송한 상황이었습니다. 삐뚤빼뚤 각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엉망으로 찍은 영상과 자막 몇 개 제대로 넣지 못한 편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줄 것이라고는 정말 몰랐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영상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아내와 저는 상기된 얼굴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는데? 당신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더니 영상 촬영에 소질 있나 봐? 놀라고 당황했는데 자꾸 웃음이 났어요. 노트북이 고장났나 싶어서 핸드폰으로 다시 들어가 보아도 저희가 본 그대로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소소한 행복에 빠져 눈만 마주쳐도 신기하고 웃기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 다가오는 주말, 저의 취직 기념으로 둘이서 배낭을 메고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돈은 최대한 쓰지 말고 자연을 느끼고 오자는 취지로 떠난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어요. 나란히 배낭을 메고 자연으로 떠나 텐트 속에서 보낸 꿈같은 시간들은 저희에게 진정한 힐링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촬영한 영상은 다시 한번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와 댓글에 담긴 저마다의 짧은 한마디들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주말마다 여행을 다녀와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6년이 지난 지금은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로 작은 것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부부 여행가로 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진 재산을 몽땅 날린 보잘것없던 남편인 저에게 기꺼이 주머니 돈을 탈탈 털어 혼자 여행을 떠나라고 했던 아내. 그런 아내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며 사니 어떠냐고 묻는 저의 질문에 아내는 대답했어요. 너무 좋지. 행복해. 문득 인생이 여행 같다는 생각을 했어. 인생이 여행이라면 우린 그때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어느 정류장에 서 있었던 게 아닐까? 마침 버스를 놓쳐서 크게 좌절했지만 조금 다른 곳에 도착하더라도 다음 버스를 타고 마침내 아름다운 절경을 보게 되었고 말이야. 그런 아내에게 편안한 얼굴로 앞으로의 여행도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저라서 행복합니다. 믿었던 형을 잃고 모았던 돈을 잃은 대신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내가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보다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었던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저의 아내에게 남아있는 앞으로의 인생에도 이보다 더한 절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약속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니까요. 고마웠던 만큼 생애 마지막까지 성실히 사랑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아낄 줄 아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